그래서 볼게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시간 측정부터 나와 있는데, 시간 측정 이거 다 읽어볼게요. 그냥 시간 측정은 시각과 시간 구분할 줄 알면 되고, 시간의 표준은 뭐 1초를 표준으로 정했는데, 그 1초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은 태양시, 그 다음에 역표시, 그리고 원자시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현재는 원자시를 주로 쓴다는 거. 원자시를 쓴다. 세슘 원자가 방출되는 빛이 몇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의하였다. 그래서 원자시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예전엔 태양시, 지금 역표시 썼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앙부일구 나와 있는데, 앙부일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이거는 그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죠. 이제 앙부일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것 같다 이제 나온다면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수능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내신 대비는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 앙부일구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해시계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해시계인데, 얘는 뭐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이렇게 반구에 이 안쪽에 영침이라는 게 달려있고, 이렇게 오랜만에 그리네. 영침이 이렇게 달려있고, 그다음에 이거 받침대가 이제 놓여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받쳐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침 이거 이제 각각의 명칭을 좀 정리하자면, 이 그릇 같은 이 반구를 뭐라고 하냐면 시반이라고 하고요. 받침대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바늘을 영침이라고 한다. 영침. 요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침은 어디 하늘을 향해야 된다? 영침은? 어디 쪽 하늘을 향해? 영침은? 어디? 네, 영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북쪽을 향해야 돼. 북쪽을 향해야 되고, 왜냐면 왜 북쪽을 향해야 돼? 태양이 어디를 지나기 때문에? 남쪽을 지나기 때문에, 이 영침의 태양에 의해서 영침에서부터 그림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의 경로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태양의 경로는 여기 동쪽이죠. 여기 서쪽이야.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떠서 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태양이 뭐 이렇게 떠 있었을 때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영침에 이렇게 영침의 그림자를 만들고, 그럼 그 그림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눈금이 있기 때문에 눈금에 그림자가 맺힌 형태로 그림자를 측정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영침의 끝이 북쪽을 향한다는 거, 북쪽을 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눈금을 좀 잘 살펴보면은 그 시반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뭐 자세하게 사실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고, 여기 딱 정 가운데가 뭐예요? 여기 정오죠. 정오. 딱 해가 정 남쪽에 떴을 때 그림자는 여기에 맺히기 때문에 얘가 정오고, 이걸로부터 이쪽은 우리 방위로 봤을 때는 어디냐? 서쪽이죠. 방위로 봤을 때는. 이쪽은 방위로 봤을 때 동쪽이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기본적으로 떠서 남쪽 하늘 지나 서쪽으로 지나기 때문에 그림자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서쪽에서 출발하죠. 태양이 동쪽에 놓여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쪽으로 맺힐 것이고, 서쪽에 놓여지면 이쪽으로 맺히기 때문에 그림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서에서 동쪽을 향해서 순차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선, 여기 세로선과 가로선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가로선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대충 세로선의 의미와 가로선의 의미를 각각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로선은 무슨 선이라고 한다? 세로선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절기선? 세로선? 아니죠. 이 세로선에 따라 눈금이 맺히는 게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야? 시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시각선이라고 하고요. 가로선은 절기선 또는 계절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름철과 겨울철의 그림자 길이가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얘는 시간과 계절 변화까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세로선이 총 몇 개 있냐면 거기 몇 개 써 있어요? 7개 써 있죠. 7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세로선의 개수는 총 7개인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낮에 태양이 떠서, 아침에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밤 시간은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시간이 24시간으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시간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12간지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자축인묘, 자시가 몇이니? 자시가 혹시 몇인지 알아? 밤 12시를 얘기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알죠? 자축인묘 해가지고
밤에는 빼고 그러니까 묘시부터 시작해요. 묘시. 여기 이제 맨 끝이 묘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묘시에서 시작해서 자축인 묘, 진사, 오미, 신, 유시까지 들어가요. 유시까지 이렇게 해서 얘가 대략 오전 6시, 뭐 5시에서 7시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오후 7시, 오후 6시, 오후 6시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도의 시간 범위를 표현한다. 그러면 자축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해가지고 총 개수가 7개가 돼요. 손의 개수는 7개.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고요. 7개. 그 다음에 자축이면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요 한 큰 눈금선이 간격이 이제 묘시 뭐 또 유시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2시간 간격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시간 간격은 2시간짜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또 몇 등분을 쪼개냐면은 하나 쪼개죠. 그래서 1시간 등분으로 나눠놔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4등분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하나 잘라놓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도 4등분을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작은 눈금이 의미하는 건 몇 분? 15분. 이게 15분 간격으로 시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보통 1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각. 들어봤죠? 그래서 1각 15분 간격으로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선 같은 경우는 절기선인데 얘는 13개가 있어요. 13개. 우리 뭐 어저께인가? 어저께 경칩인가? 어저께 오늘이 어제냐? 경칩이라는 말 들어봤죠? 또는 하지 또는 동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그 절기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는 선이 13개인데 총 표시하는 건 24개를 표시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앙불구 이 테두리 요 원의 그 테두리에 다 그 절기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여름철에는 낮에 태양의 높이가 어떠니? 태양의 고도 남중고도라고 하죠. 여름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게 뜨죠. 높게 뜨는데 겨울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좀 낮게 뜨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가 더 뭐한다? 길어진다. 그래서 여기 요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가장 그 아래쪽에 있는 선은 가로선은 바로 뭘 의미한가? 여름철에 동지 아니죠? 태양이 높게 떴으니까 그림자 길이가 짧게 맺히니까 여름철이죠. 그러니까 가장 태양이 높게 떴을 때, 즉 언제니? 하지죠, 하지. 여기가 그래서 하지선이네, 이거 하지선. 마찬가지로 여기는 가장 태양의 그 고도가 낮을 때, 그림자 길이가 길 때 동지. 그래서 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돌아가서 동지까지. 다시 동지부터 거꾸로 하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읽어주면서 계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하루 중 그림자는 보통 절기선을 따라 이동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림자가 찍혔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아놓고 내신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5번에 보시면 표준시간대. 표준시간대는 지역마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다르므로 일정한 지역마다 남중시각을 시간의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간대를 정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날짜 변경선 포함되는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내신에도 나와. 이거 나왔었어. 과거에 요 내용이 내신은 수능과 다르게 정말 짜잘한 내용들까지도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기억을 해줘야겠죠. 실제로 내신 시간이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정리할 건데 일단 표준 시간대는 뭐냐면 우리 표준 시간대 이해하려면 지구에 대해서 먼저 경선과 위선을 먼저 알고 있어야죠. 정확하게 정리해주세요. 뭐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적도예요. 기본 적도고 적도를 0도로 잡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구를 가로선으로 이렇게 쪼개는데 이 가로선의 그 의미가 뭐야? 가로선은 무슨 선이라 그래? 가로선 적도를 0도로 하는 가로선은 뭐라 그래요? 위선. 그죠? 얘는 가로선은 위선이다. 위선.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한 거는 위선이라고 하는데요. 가로선. 자, 이 위선 같은 경우는 적도라 나란하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시간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죠? 얘는 시간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지구의 위치에서
높이, 적도를 영도로 해가지고 가장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가장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를 해가지고 얘는 플러스 90도, 얘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위란 말을 쓰고요.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남위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 세로선은 이렇게 세로로 쪼개놓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쪼개놓는 건데, 얘를 뭐라 불러? 경선. 얘를 경선이라고 한다. 되게 중요하죠. 이 경선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시간을 나타내줘요. 시간. 왜냐면 이 경도별로 경선에 대한 그 각도를 경도라고 하는데, 경도별로 태양이 뜨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우리가 시간대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 경선이 바로 시각선이 된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자, 우리 원래는 지구과학 같은 시간에서 보면은 경선, 위선 해가지고 본초 자우선 같은 거, 자우선을 배우는데, 자우선 들어봤지? 우리가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건 이제 지구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본초 자우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준 시간대를 나눴는데, 본초 자우선이 뭐냐면 가장 기준이죠. 경선 중에 가장 기준이야. 근데 이제 원래 정의가 뭐냐면 여기 그 북극과 남극과 자기가 서 있는 위치의 머리 꼭대기, 천정이라고 하는데, 천정과 모든 선을 다 이어주는 대원을 본초 자우선이라고 하고, 자우선이라고 하고, 이 본초 자우선은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면은 알고 있죠? 어디 기준이야?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 지나는 자우선을 본초 자우선이라고 하고, 얘를 정도를 0도로 잡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게 본초 자우선이라고 합시다. 본초 자우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는 동경이란 말을 쓰고요. 왼쪽으로 갈 때는 서경이란 말을 쓰는데, 자 봅시다. 동경으로 갈수록 우리 지구의 자전 방향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방향이니? 반시계. 반시계는 어디서 어디 방향이야? 그치, 서에서 동. 우리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반시계라고 정의하거든?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해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로 갈수록 빨리 뜨는 거야? 먼저 뜨는 건 누구? 어디 쪽이야? 서쪽이야? 동쪽이야? 동쪽이죠. 동쪽으로 갈수록 태양이 더 빨리 뜨니까 우리가 본초 자우선 기준으로 동경으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태양이 점점 뭐해? 빨리 뜬다는 얘기고,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양이 뜨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선 같은 경우 총 그리는 거 우리 시각선 따라서 24개 그려가지고 총 경선은 24개 표시하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360도를 도는데 24시간 동안 돌기 때문에 이 경선 하나의 그 각도 차이는 몇 도냐면은 15도 간격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간격은 15도. 그럼 15도는 우리가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분 간격이냐? 몇 분 간격이니? 1시간. 그죠? 맞아. 내가 나눠놓고는 1시간 간격을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나라의 그 좌표 위치를 알고 있니?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나라니까 좀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동경이야, 서경이야? 영국보다 우린 동쪽에 있죠. 더 동경. 왜 또? 127 정확한데? 127. 실제로 우리는 시간대 쓸 때 135도 쓰죠. 근데 이제 일단 이것도 이제 얘기할 건데, 동경 우리는 127도 있어요. 북위 몇 도인지 알아? 북위? 우리나라 북위 있죠. 북위 37.5도. 서울 기준으로 동경 127도, 북위 37.5도인 곳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좌표야. 지구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실제 위치는 127도지만 우리가 표준 시간대를 쓸 때는 127도의 위치를 갖다 쓰지 않죠. 동경 135도를 갖다 쓰니까 이거 이제 일본의 그 기준으로 잡아놓고 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대는 135도 시간대, 도쿄 시간대를 쓴다라는 거. 그러면 본초 자우선 대비 얘를 0도로 잡았으니까 얘보다 135도가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야? 0도에서 135도. 0도에서 135도는? 127에서 135도 차이. 아니, 난 본초 자우선 기준으로. 본초 자우선 기준으로 135도, 동경 135도니까 몇 시간 차이 나야 돼? 그죠? 9시간.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9시간의 시간이 더 빠르다. 우리나라의 태양이 떴을 때 이후에 9시간 뒤에 영국에서 태양이 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9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경, 자, 봐봐.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대는 135도인데 실제 위치에 대한 시간은 127도야. 그러면은
여기가 몇 도 차이 나냐면 약 8도의 차이가 나죠. 그죠? 8도 차이는 몇 분 간격이냐면 우리가 1시간에 15도 차이 나니까 1도당 몇 분 차이 나니? 1시간에 15도니까 한 1도당 4분? 그러면 이거 몇 분? 32분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실제의 시간보다 우리나라는 32분만큼 뭐 한 거야? 실제 시계보다 30분이 더 늦게 뜨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그 시계는 30분 더 빠르게 가리킨 거고. 그거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를 이제 북쪽에서 봤을 때, 북극이야. 북극성에서 우리나라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시계가 지구가 어떤 식으로 도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 이렇게. 그럼 이제 본초 자우선 같은 거 하나 그리시잖아. 본초 자우선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본초 자우선이야. 자, 본초 자우선을 기준으로 북쪽이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이니 서쪽이니? 동쪽이죠, 이거. 그죠? 이거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했으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은 그냥 무조건 동쪽으로 정의했어요. 이렇게 해서 알아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잖아. 그럼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이 본초 자우선의 오른쪽은 동쪽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쪽으로 와서 시간이 빨라져요. 빨라지다가 계속 빨라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 무조건 시간이 더 빨라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에 대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초 자우선의 반대편선을 뭐라고 불러? 여기 기준 이걸 날짜 변경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무조건 시간이 빨라질 수 없으니까, 그죠? 시간이 무한정으로 빨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는 맞되 여기 날짜 변경선을 통과하면서는 어떻게 돼? 날짜를 하루 변경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훨씬 더 이거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 맨 밑줄에 보시면은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짜 변경선을 지날 때는 하루를 뭐 한다? 하루를 뺀다라고 돼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날 때는 하루를 더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서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준으로 날짜를 하루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다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할 때, 여기서 이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지나가죠. 날짜 변경선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는 하루를 빼면 되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꾸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지나갈 때는 하루를 플러스 1 시키면 돼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날짜 변경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 다시 풀면서 정확하게, 이거 따지기 굉장히 헷갈리게 되면은 또 되게 복잡하게 내용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일단 체크를 합시다. 거기 보면은 그 지도 그림 있잖아. 그 지도가 제일 잘 나오는 그림이에요. 영국 런던이 01시 05분이면은 서울은 지금 동경은 10시 05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 동경에서 시카고나 뉴욕 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날짜 변경선을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날짜는 어떻게 하면 돼? 날짜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날짜는 하루를 빼주고 시간차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시간차 계산하고 그다음에 날짜 하루 빼주면 되고,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서에서 동이에요? 어디가? 시카고로 가는 우리나라가 시카고보다 더 서쪽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본토 자우선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동경이야. 동경이 증가하는 거야, 계속 동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경우죠. 서에서 동으로. 날짜 변경선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서쪽 동쪽이죠, 이렇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조건 서쪽이 아니잖아. 본토 자우선 기준으로 왼쪽이 서쪽인 거야.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은 서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서에서 동이잖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갈 때 서에서 동이죠. 거꾸로 가야지. 그러니까 기준이 어딘지를 찾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내가 여기서 서에서 동이라고 표시한 거는 본토 자우선 기준으로 얘가 서쪽이고 얘가 동쪽인 거야.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야.
왜 이렇게 돼야 돼? 우리나라는 지구는 항상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이 동쪽이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는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면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자기 위치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는.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길이 측정. 3페이지의 길이 측정은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것도 되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 빼고 우리 이 정도는 알아봅시다. SI 접도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정도는 알아봅시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1을 기준으로 10의 3승 킬로, 10의 6승 메가, 10의 9승 기가. 알죠? 이거. 그다음에 1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 뭐 미터로 기준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피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 하나 있어요. 센티미터라고 우리가 편의상 센티미터를 더 쓰기, 그러니까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센티미터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길이 표준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터 온기 만들었다가 지금은 빛을 기준으로 한다. 빛이 진공에서 몇 초 동안 간 거리를 그냥 우리는 1미터로 정했다. 옛날에는 이거 좀 이것도 나오긴 나와요. 이거 미터 온기라는 게 뭐냐면 1미터라는 기준을 잡아서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에게 보급을 했는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각 나라별로 온도나 습도나 이런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미터의 온기가 길이가 좀 변하더라. 그래서 정확한 표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뭐 그 이전에는 파리 상공을 통과하는 자오선의 4만 분의 1 이렇게 했죠. 원래 본초 자오선도 우리 그 파리에 에펠탑 지나가는 선을 우리가 원래 본초 자오선이라고 했었어 옛날에. 원래 그 기준으로 잡았고 그거 기준으로 1m를 잡았었어 원래. 영국이 뺏어간 거야. 새롭게 정하면서 영국이 자기네 그 그린위치 천문대 위로 지나가는 걸로 새롭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냥 나중에. 처음에는 프랑스였는데 나중에 영국의 힘이 더 세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죠.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은 GPS 나오죠. GPS. 자 이것도 나와요. GPS 잘 나와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GPS에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뭐 우리 차원적인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건 우리 직선은 몇 차원이니? 1차원. 직선은 1차원인데 1차원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싶어. 우리 이제 보통 GPS 하면은 수신기와 플러스 위성이 들어가죠. 알고 있죠? 수신기가 있고 그 수신기의 그 위성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1차원 공간상의 어떤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위성이 몇 개 필요할까? 수신기 하나에 위성 몇 개 들어가야 돼? 4개? 2개? 그죠? 2개 들어가죠. 수신기 하나에 위성이 2개 붙어야 돼. 왜냐면 하나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위성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위성으로부터 이 수신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 1m야. 그러면 1m인 지점이 여기도 생기지만 여기도 생기죠. 1m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위성만 가지고는 1m인 지점이 1차원상에서 2지점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요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싶으면은 위성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B라는 위성으로부터 거리가 1m이고 A라는 위성으로부터 거리가 1m인 지점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1차원 공간상에서 위성이 2개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2차원으로 넘어갈까요? 2차원 공간상으로 넘어가면은 위성이 몇 개가 필요할까? 그치, 얘는 3개가 필요해요. 수신기 하나에 위성이 얘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수신기 하나면은 위성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얘로부터 거리 이 접점 여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위치가 표시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몇 차원이냐면 3차원이죠. 3차원 공간상에서는 지구야, 지구. 지구에서는 몇 개 필요해야 돼? 4개가 필요하겠죠. 차원당 플러스 1씩 하면 되거든. 1차원에 2개 필요하고 위성, 2차원에 3개 필요하고, 3차원에는 원래대로라면은 4개가 필요한 게 맞는데 실제로는 4개가 없어도 돼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지구 자체가 하나의 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 하나가 어떤 특정한 위치를 표시해주는 그런 위성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면, 이렇게 서 있다면은 이 나의 여기에 있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선 이미 얘가 지구 하나가 위치 정보를 표시해주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성이 하나로부터 거리 여기 하나, 그다음에 또 뭐 얘로부터 2개로부터 또 거리 2,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 해서 여기까지 해서 거리를
또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지구까지 포함해서 이 지구를 포함해서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 4개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지구가 하나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서는 위치 정보를 잡기 위한 위성이 3개면 돼요. 3개. 이해가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개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위치 정보는 해결이 되지만 실제로 얘는 지금 인공위성은 우주 공간상에 있고 얘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와 우주에 뭐가 차이가 난다? 알고 있니? 그치. 지구와 우주의 시간이 차이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 어디 시간이 더 느리게 가니? 지구에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일반 상대성이라서 배울 건데 중력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돼? 느리게 흘러가요. 중력이 커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얘는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요. 중력이 작아서. 그러니까 결국 지구와 수신기와 인공위성 간에 시간의 오차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위치 정보는 3개면 충분한데 여기다 플러스 시간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위성이 1개가 더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우리 몇 개 필요한 거야? 4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이거 정리만 해놓으면 되겠죠, 이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3차원 공간상에서 인공위성이 4개가 필요한 게 정확한데 하나는 지구가 대신해 주니까 3개면 된다. 3개. 근데 또 이제 3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중력과 우주의 중력이 달라서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 오차를 보정해 준 위성이 1개가 더 들어가서 총 4개가 들어간다. 총 4개.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는 몇 개를 쓰냐면 24개 정도 써요. 실제로 우리가 뭐 핸드폰 GPS 다 달려있잖아 지금. 실제 인공위성에서 쓰는 그 GPS에 쓰는 인공위성은 한 24개 정도 잡아. 근데 뭐 24개를 다 잡진 않고 최대로 많이 잡는다. 만약에 24개를 담을 수 있는 거고 보통은 뭐 10개, 6개, 뭐 12개 뭐 그건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위성이 현재는 잡아가지고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됐죠? 거기에 3번 보시면은 4페이지에 3번 보시면은 3개 이상의 인공위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알면 GPS 수신기 위치가 결정된다. 위치를 잡기 위한 위성은 3개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상대론적 효과. 이게 시간이 달라지는 효과예요. 이 상대론적 효과를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오차를 보정하는 위성이 1개 더 들어간다. 총 4개다. 실제로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내용 정리는 여기 한 파트 딱 해가지고 이걸로 끝내면 돼요. 여기까지 딱 해서 우리 그 시간 측정과 뭐 길이 측정의 표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운동에 대한 이제 내용 정리해놓고 정리합시다 이제. 5페이지에 속력과 속도 볼게요. 그 파트는 지금 현재 4번으로 돼 있죠. 4번으로 돼 있는데 번호는 4번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총 우리가 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총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냐면 역학이라고 해요. 역학에 지금 들어가는 단원 구성상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속도와 가속도가 들어가요.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요. 속도와 가속도. 두 번째가 운동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 들어가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뭐 해가지고 포함시켜가지고 일과 에너지까지 포함시켜서 요 3가지 내용을 합쳐서 통틀어서 역학이라고 하고 역학이란 자체가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힘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리량들이 변화가 힘이 작용했을 때 안 할 때 물리량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속도나 가속도 같은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하고 거리가 어떻게 변하고 또 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 통틀어서 나오는 파트가 이 역학 파트라는 내용이고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 3대 주제 중에 하나죠. 얘가 3대 킬러 주제 하나. 근데 사실 웃긴 게 3대 킬러 주제가 다 역학이야. 그냥 뭐냐면은 그냥 역학 이게 일반 역학이죠. 그냥 뭐 강체, 딱딱한 물체에 대한 동력학이라고 하면 돼요. 얘를 그냥. 그 다음에 4단원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돌림임 나오거든? 그게 제일 또 어렵죠. 돌림임. 그거는 그냥 이제 정력학. 멈춰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력학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아? 한 사람 뭐니?
유체역학, 유체역학이라고요. 유체역학, 유체 동력학, 유체 정력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이 역학만 가지고 수업하는 교재가 따로 있어요. 역학 특강이라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물리의 꽃이라고 있어. 물리의 꽃, 표지도 꽃이야. 물리의 꽃 역학이야. 그러니까 물리에서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은 다 역학이다. 그리고 뭐를 근간으로 하냐면 지금 요 세 가지 내용을 근간으로 해요. 이거 기본 플러스 돌림힘, 유체 다 이거 기준으로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유체역학이라고 해서 유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돌림힘에 대해서 돌림힘 내용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3대 주제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돌림도 어렵고 유체도 어려워. 근데 돌림과 유체는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제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파트가 여기. 특히 여기죠. 일반어지가 아마 아이들이 느끼기에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물론 유체도 어렵고 돌림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이 일반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응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제 뭐 되게 복잡한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이걸 온전하게 다 문제를 분석해서 원하는 그 풀이를 제대로 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잘 해야 되고 그런 근간들은 속도, 가속도, 운동, 법칙, 일관하지 순차적으로 각각을 따로따로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 3월 달부터 지금 오늘 수업부터 한 달 정도 역학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 4번 정도의 수업을 가지고 역학을 정리할 건데 4번? 한 4번, 5번 정도? 근데 가장 주의를 해주고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물체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리에서 다루는 물리원에서 다루는 내용은 결국 물체가 운동을 한다는 거야. 운동을 한다 또는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물체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어 물체가? 정지에 있죠 정지.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럼 물체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 움직임이 종류가 몇 종류야? 2종류. 운동에 대한 종류는 몇 종류냐면 2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속도가 변하는 가속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운동 형태를 가져. 운동 안 하면 정지야. 운동을 하면은 둘 중 하나야. 이제 등속, 가속. 근데 그러면 운동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정지하냐 등속 가속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를 힘으로 나눠요. 힘으로 나눠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묶어? 정지, 등속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속을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로 또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정지 등속이냐 가속이냐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 차이점 뭐야? 정지 등속이냐 가속이냐를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하나의 차이점 뭐야? 힘이죠. 힘, 힘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할게요. 한번 얘기하면은 정지 등속은 작용하는 물체의 알짜 힘이라는 힘이 0이고 가속되는 경우는 힘이 0이 아닌 경우야.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요. 힘이 있냐 없냐 가지고.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근간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첫 번째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운동의 표현이라고 하면 돼. 표현. 운동을 나타내는 거야. 뭐로 나타내니?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속도 가속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프야. 그래프에 대한 해석과 그래프에 대한 분석, 뭐 그림을 그리던지 그래프를 직접 그리던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해내든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래프 분석이 된다는 거고 그거를 얘기하는 걸 이제 이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주구장창 한 거야. 첫 번째 제목이 속력과 속도. 근데 그 전에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 이동거리와 변위라고 돼 있죠. 그럼 이동거리 변위를 이해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물리량의 스칼라 물리량과 벡터 물리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들어봤죠? 자, 이거 첫 번째로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물리량 알아야 되고 그 물리량의 종류가 스칼라 물리량이 있고 벡터 물리량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스칼라 물리량, 벡터 물리량. 그럼 스칼라 물리량은 뭐냐면은 일단 애초에 물리량 자체의 정의가 뭐냐면 뭐요? 물리를 표현하는 양이야.
물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양이 물리량이야.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 들어가면 다 물리량이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더 쉽게 말하면은 측정할 수 있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죠. 측정 가능한 양. 측정이 가능한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고 측정이 불가능한 양은 물리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물리라는 건 측정이 가능한 양을 다루는 학문, 과목이다라고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측정을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물리량으로 만들어버리고 비교를 하죠. 이게 물리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중에 하나가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거야. 측정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측정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물리량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이제 비교해요. 그냥 보통. 어쨌거나 자, 물리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측정 가능한 양. 근데 그 중에 스칼라 벡터 두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너네가 대학교 가면 더 배울 거야. 더 다른 물리량들이 더 있어요. 일단 스칼라 벡터의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칼라는 크기 플러스 크기만 존재한다. 근데 벡터라는 물리량은 크기에다 플러스 뭐까지 있다? 방향적인 요소가 합쳐져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스칼라 물리량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질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시간 같은 애들은 지금 내가 이걸 기호로 다 표시했죠. 이거 알아야 되죠. 물리량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아야 돼. 물리는 이걸 모르면 못하죠. M 질량이죠. L 길이, T 시간이죠. 얘에 대한 그 기호를 쓴 거고 지금 각각. 그 다음에 이 질량에 해당하는 단위가 따로 또 있죠. 그래? 그래서 물리량은 보통 기호와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된다. 기호와 단위. 단위는 보통 숫자 뒤에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 질량은 M이라고 쓰면 되고요. 질량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에서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숫자 뒤에 붙어서 2kg, 3kg, 4kg. 아, 얘는 질량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스칼라 물리량의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벡터 물리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힘이라는 물리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 오른쪽으로 몇 뉴턴, 왼쪽으로 몇 뉴턴. 얘는 단위가 뉴턴이에요. 힘의 단위. 힘은 뭐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10뉴턴, 왼쪽으로 4뉴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질량은 3kg 플러스 4kg 하면은 그냥 몇이에요 그냥? 얘는 무조건 7이에요. 그냥 무조건 7. 7 말고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질량은, 스칼라는. 반면에 힘은 3뉴턴 플러스 4뉴턴 하잖아? 몇 뉴턴인지 알아? 이거 알 수가 없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의 결과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 5뉴턴이 나올 수 있어. 어떨 때? 수직으로 더하면. 같은 방향으로 더하면 몇 뉴턴 나와? 7뉴턴 나오고, 반대 방향으로 더하면 몇 뉴턴 나와? 1뉴턴 나와. 그치? 뭐 이것도 심지어 이것도 1뉴턴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얘가 3이 마이너스고 플러스 4가 플러스면 만약에, 그러면 얘가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나오고, 이번엔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면 왼쪽으로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반드시 뭐를 고려해서?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하고, 너네 수학에서 벡터 배우잖아 따로. 왜 배워요? 중요하니까 배우지. 그냥 더하면 안 되잖아. 벡터? 아직 안 배웠니? 배우나?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나? 기백? 언제 배우냐고? 나중에 그럼 지금 뭐 배워? 미적? 그래?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벡터라는 게 방향을 표시한다. 그래서 얘 벡터는 방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리량을 표시할 때 그냥 표시를 안 하고, 원래는 대문자 이 위에 화살표를 붙여줘. 원래 표시법은 벡터 물리량이라는 걸 표시하는 표기법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은 생략하지 많이. 왜 생략하냐면 스칼라 벡터 중에 벡터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냥 우리 그냥 뭐 어떤 물량을 특정한 물량을 썼으면 그거는 그냥 벡터라고 이해해도 돼요. 벡터 스칼라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이해가죠? 힘은 이제 스칼라가 없기 때문에 벡터만 되니까 F만 써도 힘은 무조건 벡터야.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운동을 표현하는데 물리량 얘기했고, 그럼 그 운동을 뭐로 표현할 거냐면은, 물체가 운동을 했을 때 변화되는 걸 가지고 표시할 거야. 변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겨요. 물체의 운동의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위치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위치가 변해요. 그러니 위치 자체가 변해버려. 아니 A라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했으니까 운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치, 좀 어려운 말을 쓰면 그 위치의 변화 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치의 변화율이란 말이 있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면 뭐예요, 이거? 빠르기야, 빠르기. 그냥 빠르기. 그죠? 빠르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변했어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변했어 이런 말은 시간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붙겠죠. 얼마 동안,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어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 변화는 그냥 단순하게 얼마가 변했다로 끝나는데 변화율, 위치 변화율이란 말이 붙어있으면 얼마의 시간 동안 어떤 빠르기를 가지고 변했냐, 얼마만큼의 크기가 변했냐 이런 뜻인 거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위치의 변화율의 변화율. 위치 변화율의 변화율이야.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걸 쉽게 더 쓰면은 빠르기의 뭐야? 변화율. 이해가죠? 빠르기란 거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다시 쓸게요. 빠르기의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빠르기의 변화율.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 시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요. 시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시간이 필요 없는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율이란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빠르기라는 말을 써요. 빠르기. 뭐의 변화 빠르기, 뭐의 빠르기 이런 말을 쓰는데 요 꼴들은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표시하다. 1번, 2번, 3번. 뭐 되게 어렵게 거창하게 썼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첫 번째 내용 한 거야 지금. 이제 도입부를 조금 좀 어렵게 했나? 아니죠? 여기까지 다 정리해 놓으시고 이 변화의 그 위치의 변화, 첫 번째를 이제 위치의 변화로 얘기할게요. 위치의 변화라는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근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의 변화 자체가 물리량이 두 가지가 있어. 왜 두 가지야?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있기 때문에. 스칼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벡터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운동을 표현할 때. 이 운동의 그 결과의 변화를 표시할 때는 스칼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스칼라로 표현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따로 쓸게요. 스칼라로 표현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동거리라고 표현하고요. 벡터로 표현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은 변위라고 해요. 변위란 말은 위치의 변화야. 위치 변화, 변위. 자, 얘는 스칼라, 크기만 있어. 얘는 벡터, 크기 플러스 방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표시하냐면 예를 들어 여기 위치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위치가 변화했다고 합시다. 운동했다고 합시다. 운동의 결과로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위치가 변해서 그럼 이 위치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은 뭐다? 이 노란색 성분이죠. 얘는 어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참고로 이제 오른쪽은 뭐라고 하면 돼요? 이제 플러스로 하면 되고 왼쪽은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벡터 방향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실제로 흰색 선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결과로 봤을 때는 A에서 B라는 위치로 변화가 된 건데 방향을 정의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방향을 왜 못 정의하냐면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접선 방향의 그 방향이 다 각각 따로 존재한단 말이야.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변했다라는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서 스칼라야. 방향이 너무 많아서. 얘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을 따지면 되고 그 크기는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얘들이 실제로 간 경로의 길이와 같아요. 경로를 다 하나씩 따져가지고 크기를 비교하는 게 이동거리라는 뜻이고 변위 같은 경우는 크기에다가 플러스 방향도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는 방향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표시해줘야 되고 얘는 단순하게 우리가 최단 거리로 또는 직선 거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벡터를 설명하고 이건 벡터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정확한데 이거는 일단 빼고 할게요. 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벡터, 뭐 위치 벡터 잡아가지고 벡터의 변화량. 근데 뭐 벡터의 그 합과 분해, 합성분해 이런 것들은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지 않나? 이거 간단하게 하면 그런 거 하잖아. A 벡터 합과 B 벡터의 합이 얼마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좀 과할 것 같고 일단 이렇게만 정의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놔야 될 말은 변위다. 기호는 뭐라고 쓴다? S, 단위는 미터라고 쓰면 돼요. 원래 화살표 붙여야 되는 건 정확한 말이고 됐죠? 변위.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두 번째는 뭐야? 위치의 변화율. 이걸 뭐라고 한다? 빠르기라고 한다. 빠르기.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변화율은 시간에 나누는 거니까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도란 말을 써서 표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동거리와 변위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빠르기 자체도 뭐로 구분하냐면 속력과 속도로 구분을 해요. 이 제목이죠. 속력과 속도. 그죠?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이게 속도예요. 이게 속도. 그래서 이거 기호로 표시하면 속도에 대한 기호를 쓰면은 변이 S를 시간 T로 나누면 그게 바로 속도 V다. 속도는 벨로시티라고 해서 V라고 쓰죠. 단위는 뭐냐면 미터를 세컨드로 나눈 거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이라는 단위를 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여기다 원래는 정확하게 뭘 쓰냐면은 보통 델타를 많이 갖다 붙이죠. 델타. 그럼 이제 이 델타의 의미는 뭐냐? 얘 델타라고 하는데 델타의 의미는 변화량이죠. 얘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라 라는 뜻인데 나중에 값에서 처음 거의 값을 빼라. 그게 변화된 양이다 라고 쓰고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말을 써서 V라고 표시해요. 그죠? 속도. 속력은 따로 안 할게요. 속력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비교만 하면 돼요. 비교. 그냥 단순하게 아까 했던 것처럼 A에서 B라는 위치가 변하고 B에서 다시 C라는 위치로 변했는데 C라는 위치까지 변화가 됐는데 여기 길이가 4m고 걸리는 시간이 1초 걸렸어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길이는 3m고 시간은 1초 걸렸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각각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수 있겠죠. 속력 얼마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속력은 이동거리 얘기하고 경로 길이 얘기하니까 전체 7m 같고 7m를 몇 초 동안? 2초 동안 갔어요. 속도가 2분의 7m/s라고 하면 되고 속도는 변위를 따지는 거예요. 변위가 어떻게 돼? A에서 C까지 최단 거리 5m 하면 되죠. 5m. 그러면 속도는 얼마야? 5m를 2초 동안 갔으니까 2분의 5m/s 이렇게 해서 값이 다르다. 애초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야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속력,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놓는 게 좋아요.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은 이거죠. 그냥 내가 쓴 게 평균 속력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속력은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왜냐면 예를 들어 100m를 10초 동안 뛰었어. 100m를 10초 동안 뛰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얼마란 얘기? 100m를 10초 동안 뛰었어. 1초에 얼마씩 갔다는 얘기야? 10m씩 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속도를 보통 10m/s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야? 지금 평균 속도가 뭐냐? 평균 속도. 그죠? 실제로 그 물체의 매 시각마다의 속도는 다를 건데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100m를 10초 동안 뛰었어 라고 하면 속도는 10m/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균속도 얘기하는 거야. 평균속도 정의가 뭐냐면 델타 T면 델타 S 이거거든요. 전체 시간, 총 시간 변화량분의 총 변이 변화량이 바로 속도라고 하면 평균 속도라고 하면 되는데 순간 속도는 보통 이 평균 속도에다가 리미트 붙여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델타 T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래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리미트라는 걸 붙여가지고 순간 속도를 표시한다. 이게 붙어 있으면은 순간 속력, 이게 없으면은 그냥 평균 속력. 전체 시간 동안 전체 변이 변화량을 그냥 평균 속력이라고 정의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속력은 내가 속도가 속도 이 파트, 이 첫 번째 파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에요. 평균 속도는 가장 중요해. 가장 엄청나게 중요해요. 문제 이따 계속 보면 나올 거야. 평균 속도 개념이 제일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고 그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될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는 이런 첨삭을 달아놔요. 두 개. 100m를 10초 동안 뛰는데 10m/s래. 10m/s는 평균 속력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속력이 변해 안 변해? 평균 속도요? 이 10m/s라는 거는 변하는 값이 안 변하는 값이야. 안 변하는 값이죠. 얘를 말로 풀어주면 1초 동안 10m씩 간다는 얘기잖아. 1초 동안 10m 갔어. 속도 얼마야? 10m/s. 그 다음 1초 동안 10m 갔어. 속도 얼마야? 10m/s. 속도가 안 변해. 뭐로 보는 거냐면 등속. 아까 얘기했던 속도 안 변하는 운동 있죠. 등속으로 가정하는 거야. 등속으로 가정해. 가정. 진짜 평균 속도도 있겠지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했어. 예를 들어 가속도 운동을 했단 말이야. 속도가 변해. 근데 이것조차도 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등속으로 가정하고 평균 속도로 쓸 수 있다고. 속도가 변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할 거고 등속으로 가정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등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100m를 10초 동안 가는 그 변이의 결과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변이의 결과. 이 변이의 결과는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 속력을 평균 속도로 가정을 해버리면 만약에 등속도로 가정을 해버리면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됐죠? 됐어요? 변이 경과 동일이에요. 결과. 변이 결과. 어차피 100m를 10초 동안 갔다는 그 100m를 갔다는 사실이 안 바뀌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상대적인 속도. 아, 얘도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 다 알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런 평균 속도라든지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풀지를 너네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당장 막 한 번에 확 되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개념을 충분히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 속도는 있잖아. 우리 이거 다시 얘기해볼게요. 이거 100m를 10초 동안 뛰었어. 10m/s래. 그 10m/s는 뭐냐면 이런 가정이 붙어있죠.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있죠. 무슨 전제 조건이면 정지 관측자가 보았을 때. 그죠? 관측자가 속도는 측정을 해야 되는 거야. 속도를 측정을 할 때 정지한 관측자가 본 속력이 바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을 하는 속력이야. 속도야. 그지만 상대 속도라는 건 뭐야? 관측자가 속도를 아예 가질 수도 있어. 움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2m/s로 뛴다고 합시다. 2m/s로 뛴다고 하고요. 근데 마주보고서 B라는 사람이 얼마로 올 거냐면은 한 3m/s로 올까? 이렇게 와요. B라는 애가. 그럼 이제 관측자는 누가 되냐면 A가 되는 거야. A가 관측자야. 자, 이걸 이제 말로 풀었으면은 A가 본 B의 속도는 이게 바로 상대 속도죠. A가 본 B의 속도 얼마예요? 5m/s?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죠. A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치. A를 0으로만.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인데 관측자는 뭐가 되면 되고 그냥? 관측자가 정지하면 되고 그냥 정지 상태로 바꿔주면 돼. 응? 원래 A가 본 B의 속도는 이거 충분히 우리 나오는 거도 5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해. 마이너스 붙어야 돼.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5 붙어야 되거든. 방향이. A가 봤을 때는 B가 왼쪽으로 5m씩 오는 것처럼 보여야 돼. 속도가. 자, 봐봐. 여기에 플러스 생략돼 있고 마이너스 생략돼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데 뭐를 하면 되는 거니? A를 정지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A를 정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A의 속력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 플러스 얼마 더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m/s를 더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A 정지되거든.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m/s를 더해준다. 그럼 얘가 속도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이제 책에서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식이 나와 있죠. VAB라고 쓰고 이 속도를 뭐라고 적용하냐면 VB-VA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라라고 보통 정의를 하거든.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라. 근데 이건 이렇게 알아놓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 속도라는 거는 상대방의 속도에다 플러스 내 속도를 마이너스 붙여서 더해라.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더 좋아. 그래야지 이 뜻이 뭐야? 관측자를 뭐로? 정지로 만들어서 측정해라. 이런 뜻이거든. 내 속도를 마이너스 붙여. 그럼 나 정지돼. 나만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만들어줘요. 더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게 상대 속도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나중에 문제 풀이 팁 설명하면서 풀이 스킬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상대 속도는 수식을 외워놓지 말고 그냥 상대방의 속도를 정지관측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속도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상대 속도까지 개념 정리 해놓고 그다음 마지막 3번 가속도죠. 가속도 되게 중요하죠. 가속도도 정의부터 내리면 여기 써있죠. 빠르기의 변화율, 빠르기의 변화율, 속도, 빠르기라는 건 속도인데 속도의 변화율을 본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속도의 변화율. 속력은 취급하지 않아. 여기서 이제부터 속력은 취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는 변위 얘기하고 속도 얘기하고, 그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고, 다시 원 용어를 짚어보면 속도를 뭐 한다는 얘기야? 더한다는 뜻이죠. 속도를 더한다. 근데 속도라는 것 자체가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부호가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이건 뭐 하는 뜻이야? 더하는 뜻이야. 그러면 더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생기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 이러면 보통 속도가 빨라진다고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로 표시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가속도로 표시해.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라는 말은 속도의 변화율로 이해하는 게 정확히 좋아. 변화율. 이거 다시 말로 풀어볼게. 속도의 변화율은 뭐라고 쓰면 되니?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죠? 이게 속도 변화율의 뜻이야. 속도 변화율은 시간당 속도 변화량,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줄여서 속도 변화율 이렇게 다섯 개를 표시하는 거죠. 그걸 더 줄이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1초당 델타 V 얘기하는 거야. 델타 V. 이걸 이제 뭐라고 정의하냐면 A라고 쓰고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케이스예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물체가 플러스 V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얘한테 얘한테 속도를 더할 거야. 근데 더하는 부호가 두 가지가 있다 얘기했죠. 어떻게 써요? 플러스 V를 더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V를 더할 수도 있어. 속도 자체가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그죠? 자, 플러스 V에 플러스 V를 더할 수 있고 마이너스 V를 더할 수 있어. 그러면 플러스 V에다 플러스 V 더하면 속도 어떻게 되니? 증가하죠. 얘는 결과가 뭐야?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야. 얘는 뭐야? 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더했어. 더했는데 속도가 느려져.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케이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려지는 케이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되죠? 안 쓰고 설명할게요. 마이너스 V에다 플러스 V를 더했어. 속도가 뭐하니? 마이너스 V, 왼쪽으로 운동하면서 속도를 플러스로 더했어. 속도가 그 크기요? 크기? 속도가? 느려져. 그죠? 맞아? 마이너스 V에다가 플러스 V 했어. 플러스 V 한 거 마이너스 V에다 플러스 V 했어. 그럼 뭐야? 속도가 감소하죠. 그래? 마이너스 V에다 마이너스 V를 더했어. 속도 어떻게 돼? 증가하죠. 행위 자체는 다 뭐야? 더하는 거야.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자, 그럼 분홍색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다 더한 거지. 플러스 V를 더하던 마이너스 V를 더하던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요소죠. 이게 바로 가속도야.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 1초당만 붙이면 되죠. 그럼 이 플러스 V를 더한다는 건 플러스 A,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V를 더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당연한 얘기야. 이 시간은 스칼라야. 그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결국 가속도의 부호랑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속도의
부호.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되게 중요해요.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있어. 플러스 V면 물체가 어디로 운동하니? 플러스 V. 오른쪽으로 운동하죠. 플러스 V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해. 마이너스 V는 어디로 운동해요? 왼쪽으로 운동하죠. 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물체의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을 의미해요.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할지 왼쪽으로 운동할지 플러스로 운동할지 마이너스로 운동할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내가 속도의 부호만 가지고. 됐죠? 근데 여기다가 가속도의 부호도 있어요. 가속도의 부호는 뭐냐? 가속도는 플러스 V를 더하면 플러스 A야. 그죠? 마이너스 V를 더하면 마이너스 A거든? 가속도의 부호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 부호를 따라가는데 이 속도의 변화를 부호를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배우를 힘의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힘은 아직 안 배웠지만 같이 설명할게요. 그냥 일단 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힘을 가하는 외부에서 힘을 가한다는 뜻인데 자 보세요. 물체가 플러스 V야. 어디로 운동하니? 오른쪽으로 운동해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플러스 V 속도를 뭐 한 거야? 증가시켰죠. 이걸 힘의 방향으로 바꿔줄게요. 플러스 V의 방향을. 플러스 V의 방향은 플러스 A의 방향이고 그건 곧 힘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 오른쪽으로 힘 준 거야. 속도 뭐하니? 빨라지죠. 얘는 뭐야?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한 놈한테 왼쪽으로 속도를 더해줬어.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힘을 왼쪽으로 줬어.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운동한 놈한테 왼쪽 힘 주면 어떻게 되니? 속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가속도의 부호는 힘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두 개를 각각 속도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놓고 자 그럼 결론 내려가. 플러스 V 플러스 V 속도 증가. 플러스 V 마이너스 V 속도 감소. 마이너스 V 플러스 V 속도 감소.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 속도 증가. 즉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뭐하면 일치하면은 결과가 뭐야?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일치하면은 속도는 증가한다. 됐죠? 이게 만약에 반대이면 속도가 뭐한다? 감소한다. 됐죠? 속도의 부호가 이 속도 부호 가속도 같으면 일치 속도 증가 반대면 속도 감소로 결과로 낼 수 있고 하나 더. 이 둘이 수직이래. 수직의 결과는 뭘까?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야. 결과가 뭘까? 일단 증가 감소해야 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 증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감소하는 건데 얘는 서로 수직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위쪽으로 어떤 공이 위쪽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다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이렇게 힘을 줬어. 그 물체 어떻게 돼? 뭐가 변해요? 뭐가 변해? 이해해봐. 저기 말해봐. 얘 이렇게 위쪽으로 굴러간 놈이 있어. 평면상에서 위쪽으로 굴러가요. 근데 여기다 힘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줬어. 뭐가 변해? 변하는 거 있어 없어? 있지. 뭐가 변해? 그래. 뭐가 변해? 방향이 변하죠. 자, 수직으로 힘을 주면 방향이 변화돼. 맞아요? 자, 보세요. 방향이 변화하는 거는 어디 있냐 우리? 어디 갔어? 응? 또 써놨지? 어디 써놨는데? 안 써있나? 아 여기 있다. 방향이 변하는 거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변하는 거죠. 그럼 뭐가 변한다? 운동 방향이 변하면 속도의 부호도 바뀌는 거죠. 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럼 얘는 속도가 바뀌는 거야. 방향이 변한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거든. 속도의 변화. 이해가요? 속도의 변화는 생겨. 근데 자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크기 변화 없어. 크기 변화가 없어. 속도는 바뀌되 크기는 안 바뀌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방향만 변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치반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기 자체가 변하지 않아. 속력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수직으로 작용할 때. 이거 나중에 배워요. 어떨 때 배우냐면은
등속 원운동 할 때 만유인력 케플러 법칙 때 배워요. 이거. 정리합시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으로 작용하면은 속도 중에서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크기의 변화는 없고 방향만 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속도는 변화한다. 그럼 이거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속도가 변하니까. 속도 변화는 무조건 가속도야. 그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속도 그거 가속도 단위 안 썼네. 미터 퍼 세크를 또 세크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가속도의 부분은 빠르기의 변화율, 위치 변화율의 변화율. 그죠? 세크 퍼 세크. 세크를 또 한 번 세크로 나눴기 때문에 세크 제곱이 돼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일단 쉬었다 할게요. 자,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래프 해석이에요.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운동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동의 종류. 운동이 지금 앞에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속도, 변이,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여기 세 가지를 표현을 했고, 그럼 그에 대해 나타나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그래프만 볼 거니까 그래프라고 쓰고, 일단 그래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등속도 운동이야. 자, 등속도 운동은 뭐냐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얘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등속도라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뭐다? 0이다.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 가속도가 0이면 작용하는 힘도 0이다라고 알아놓으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의 부호가 힘의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힘도 없다는 뜻이야. 이걸 이제 계속 받아들여야 돼. 작용하는 힘도 없다라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거는 나중에 알짜임 개념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알짜임이 0이다는 뜻이야. 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프가 나오는 게 크게 일단 두 가지 나와요. ST 그래프와 VT 그래프로 두 가지만 표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 자체가 간단해요. 되게 뭐냐면은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가 안 바뀌어요. 그냥 등속도 운동은.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m/s의 속도로 운동을 한다 치면은 3초 동안 운동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2m/s로 3초 가면 몇 미터 가니? 6m 가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VT 그래프에서 그냥 이 민넓이의 값을 읽어주면 그게 6이거든요. 그냥. 이게 바로 6m가 되는 거고 이동하는 거리가 되니까 VT 그래프에서의 이 민넓이는 바로 델타 S, 변위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VT를 ST로 바꿨을 때는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3초 지났을 때 각각 표시하면은 1초 동안 2m 가고 2초 동안 4m 가거든? 3초 동안 6m 가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의 기울기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 T분의 V거든. 여기서 기울기는 T분의 V니까 T분의 S죠. T분의 S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결국 뭐다?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울기는 T분의 V, T분의 S, 속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끝나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하다?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변해 안 변해? 속도 변하죠. 어떻게 변해? 일정하게 변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속도라고 속도가 빨라진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모두 일정하다? 힘도 일정하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는 이번엔 3개가 나와. 이렇게 해서 자, ST 그래프와 VT 그래프, 그다음에 AT 그래프에서 가속도까지 표시를 해요. 이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해요. 가속도 일정. 오케이.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가속도가 플러스 2라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2씩 변한다는 뜻이지. 2씩 변한다는 뜻이니까
이걸 주의할 게 뭐냐면 가속도가 플러스 2라고 해서 속도가 무조건 빨라진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지. 2씩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이 속도, 처음에 운동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V0가 0이다라는 조건을 줄게요. V0가 0이면 처음 속도가 0이거든 지금? 정지 상태이거든? 그리고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럼 정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2m/s 제곱은 오른쪽으로 2m/s 속도를 증가시키는 힘인 건데 얘 어디로 운동하니?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죠? 그럼 속도가 플러스 보호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지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을 해서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인 그 속도 증가분을 변화분을 가지면은 얘가 만약에 3초가 지났을 때는 속도가 총 얼마 변할 거야? 이거 이제 따지면은 1초의 속도가 2씩 변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증가하는 케이스야.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오른쪽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더해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민넓이 구하면 뭐야 이게? 이 민넓이 AT 그래프의 민넓이? 뭐의 증가냐? 속도 증가냐? 델타 V가 되죠. 얼마예요? 6m/s지. 얘는 2m/s 제곱으로 3초 동안 속도의 변화를 가져면 더해지면은 총 6m/s 속도를 가지게 되고 이거를 갖다가 VT 그래프로 바꿔주면 1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2. 2초일 때 속도 얼마? 4. 3초일 때 속도 얼마?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렇게. 됐죠? VT 그래프. 자, 아까 VT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뭐라고 했지? 여기서? 델타 S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민넓이를 구하면은 뭐가 된다? 델타 S가 된다. 즉 변위의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여기 1초일 때 민넓이를 구해주면은 얼마예요 이게? 1초일 때 민넓이? 얼마? 1이죠. 1m. 그 다음에 2초일 때까지의 민넓이는 얼마예요? 전체? 4m니까 얘는 이제 4m, 다 해서 4m. 얘는 얼마? 다 해서 9m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1초일 때 변이는 1m였고 2초일 때 변이는 4m였고 3초일 때 변이는 9m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를 갖다 다시 ST 그래프로 바꿔주게 되면은 1초일 때는 1m, 2초일 때는 4m, 3초일 때는 9m로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이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기울기 속도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도 표시가 되죠. 이제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기울기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는 뭐냐면 T분의 델타 V야.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기울기 A가 되죠. 가속도 A가 되죠. 그러니까 이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표현하는 게 되게 많죠. 지금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민넓이는 속도 변화량, VT 그래프에서의 민넓이는 변위의 변화량,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 이렇게 표시하고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 되죠. 아까 했던 얘기 한번 해볼게요. 1초일 때 기울기와 2초일 때 기울기와 3초일 때 기울기가 각각 다르지. 뭐가 다른 거야? 속도가 다른 거죠. 그럼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순간 속도를 의미하죠. 이게 각각 순간 속도. 근데 평균 속도를 따지고 싶으면은 평균 속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평균 속도 전체 시간 3초 동안 얼마 변했어요? 총 9m의 변이를 변했죠. 그럼 이거는 뭐야? 기울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속도에 대한 기울기가 되는 거고 얼마니? 3m/s라고 평균 속도를 3m/s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요? 전체 기울기 총 시간 3초 동안 총 변이 9m 갔으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3m/s. 아까 평균 속도 했던 거 기억해봐. 평균 속도 정의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였지? 뭐로 가정했을 때? 등속도 운동으로 가정했을 때. 즉 얘는 3m/s의 등속도 운동으로 간다고 하고 3초 동안 가면 몇 미터 간다는 거야? 9m 간다는 거죠. 실제로는 얘는 어떻게 갔어?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갔죠. 근데 결과적으로 3m/s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가게 되면은 어쨌거나 얘가 총 간거리 변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다는 뜻이야. 9m.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고 그래프에서. 근데 우리가 ST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래프가 뭐예요? 이 VT 그래프거든 지금. 그럼 이제 VT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볼게. VT 그래프를 그려놓고 처음 속도가 V0가 0이라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한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그럼 여태까지 여기 이 시간 t만큼 걸리는 간 거리는 s가 되고
이때 나중 속도를 v라고 정의할게요. 이거 시간 t라고 정의하고 그냥 시간은 t, 그 다음에 속력 속도는 v, 그 다음에 변이는 s, 처음 속도 v0 0,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예요 이게? 이 기울기? 이게 a가 되죠. 가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vt 그래프만 그려놓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물리량은 다 쓸 수 있어. 시간 t, 속도 v, 기울기 가속도 a, 밑넓이 변이 s, 처음 속도 v0까지. 그죠? 자, 속도 가속도에서 나오는 물리량은 5개밖에 없어요. 딱 5개. 여기다 뭐 하나 더 추가하면 힘. 힘인데 힘은 나중에 운동 법칙 배우면서 배우면 되고 지금 적어도 이 해결되는 문제에서는 딱 5개의 물리량만 나와 있고 이 5개의 물리량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그냥.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게 뭐냐면 VT 그래프에서 각각의 그 요소에 대한 물리량의 의미를 알면 되고 지금 평균 속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ST 그래프에서의 평균 속도는 총 시간 동안 변이 변화량 즉 전체 그냥 평균 기울기 평균 속도 3m/s로 구했는데 평균 속도 이렇게 구할 거야. 평균 속도는 자 이제부터 이렇게 구할게요. 등가 속도 운동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 사실 등가 속도 운동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우리가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수능 문제에서는 좀 최근 들어 좀 달라지는데 유형이 거의 대부분 다 등가 속도 운동이야. 등가 속도 운동 시에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은 v0 플러스 v 나누기 2로 구해요. 이거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아까 평균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평균 속도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숫자를 집어넣을게. 자, 얘가 아까 숫자 지금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여기 3초였고 여기는 얼마였니 속력이? 6m/s였고 처음 속도 0이었고 가속도 기울기 얼마예요 이게? 2m/s 제곱이었고 변이가 얼마였어 이게? 9m였죠. 그죠? 평균 속도 이거 가지고 표현해봐. 처음 속도 0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6 나누기 2 하면 이거죠. 이거. 요게 평균 속도 여기. 평균 속도 얼마야? 3m/s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해석할게. 얘는 실제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속도 2m/s 제곱씩 속도가 증가하면서 3초 동안 간 결과 9m를 간 거야. 나중 최종 속도는 6m/s까지 증가했어. 근데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그냥 3초를 간 거야. 그래도 밑넓이는 9m 나오거든. 그죠? 이렇게 이해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평균 속도를 썼을 때 얘가 실제 운동은 0에서 6까지 증가했죠. 근데 평균 속도 3과 도달되는 이 시점은 무조건 몇 초여야 돼? 전체 시간의 반이죠. 무조건 요 시간은 전체 시간의 2분의 1t. 지금 여기서는 1.5초가 되거든? 이거 너네가 알아놔야 돼. 평균 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의 시간. 전체 운동 시간의 반이야. 여기 전체 운동 시간에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 이 구간 시간의 딱 반이 평균 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이라는 거지. 이거를 알고 못 알고는 차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뭐지?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정리했죠, 지금. 등가속도 운동 시에 2분의 v0 플러스 v. 근데 자, 봐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근데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등가속도 운동 아니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평균 속도는? 어쩔 수 없이 전체 시간 동안 전체 변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해줘야 돼, 시간으로. 이해가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거의 대부분 수능에서는 이걸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으로 나오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케이스도 있어.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뭐 VT 그래프 나오면 당연히 판단되죠. 가속도 안 바뀌면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가속도가 안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온 상황에서 판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만 확인해도 돼요. 봐봐. 이제 좀 이따가 할 내용이긴 한데 자, 등가속도 운동이죠. 시간이 t, 시간이 2t예요. 됐죠? 이때의 속력을 v면은 이때의 속력은 뭐예요? 2v죠. 자, 이때 간 거리를 s라 그럴게요. 그러면은 다음번 구간 t에서 2t 사이 동안 몇 가니? 3s가죠. 그죠? 그래서 전체 아까 여기서 149로 갔던 것처럼
여기 S 가면 전체 2t 동안은 4S 가거든. 3t 됐어. 속도 3V 됐어. 이게 몇 S니 이거? 5S죠. 그래서 합쳐서 얼마? 9S.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등 가속도 운동 시에는 변이가 뭐에 비례하냐면, 변이는 뭐에 비례하냐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변이가 구간별로 1, 2, 3, t, 2t, 3t 동안 s, 3s, 5s 1대 3대 5로 가면은 무조건 얘는 등각도 운동이야. 아,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미안. 여기에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처음 속도 0일 때. 처음 속도 0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건. 그럼 처음 속도 0이고 얘가 간거리가 s, 3s, 5s로 가면 무조건 뭐여야 돼? 등각도 운동이고 변이의 비는 13579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13579로 가니까 각 구간별로 이거 숫자로 외워놔. 아예 꼴을 숫자가 1대 3대 5로 가고 전체 변이는 149 시간의 제곱에 간다는 거 이해가죠? 이거 이용해서도 문제 많이 풀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모르고는 속도 푸는 속도 자체가 달라져. 이 패턴은 꼭 외워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이제 일반화시키는 공식이 나와요, 문제에서. 처음 속도가 있어요. 이제 증가해. 걸린 시간 t초 걸렸고 그때 도달 속도는 v야. 민넓이 변이가 s고 기울기가 a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 알겠죠? 딱 v 그래프 그렸을 때 5개 나오잖아. v0, v, s, a, t 딱 5개 나오는데 이거 일반화된 식이 있죠? 일반화시킨 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 저 7페이지의 가운데 오른쪽에 등각도 운동공식에 보시면 식 3개 나왔거든? v는 v0 플러스 at. 2번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본 적 있죠? 3번은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식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등각도 운동식이 3개 나와 있고 사실은 대학 과정에서 배우면은 하나 더 배우고 하나 더 배워.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 사실 공식 자체는 우리가 물리량이 5개이기 때문에 이 5개의 물리량 중에 하나를 몰랐을 때 뭐를 구하고 싶은 거, 하나 모르고 하나를 구하고 싶어, 이런 거 쓸 때 이 공식 쓰는 거야. 그럼 보시면 이 공식은 내가 외우라고 보통 안 하거든. 보통은 내가 외우라고 안 해요. 이 3가지는 우리가 실제로 내가 풀이하는 문제 풀이 중에서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는 거의 없어. 근데 고3들은 외우라 그래. 오히려 거꾸로거든. 이게 왜 외우라 그러냐면 어떠한 경우에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문제풀이가 더 빠른 경우가 있어. 물론 많은 대다수의 경우는 보통은 그냥 풀 수 있는데 공식이 훨씬 더 빠른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외우라고 하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 과정만 좀 보면 돼. 그냥 우리는 일단 첫 번째 V는 여기 끊어줄게. 이렇게 이게 나중 속도거든. 여기 처음 속도거든. V는 V0 처음 속도에다가 플러스 이게 뭐예요? 이게 델타 V거든. 속도 변화량이잖아. 근데 델타 V는 그냥 AT야. A 기울기가 A씩 T초 증가한 거잖아. 그럼 AT니까 그냥 이건 그냥 쓰면 되죠. 그죠? 두 번째 S는 뭐냐면 이 민넓이인데 민넓이가 이게 무슨 넓이야? 네모 넓이죠. 뭐 얼마? V0 T 네모 넓이 플러스 삼각형의 넓이 이거 얼마예요? T AT 나누기 2 2분의 AT 제곱이죠. 얘는 삼각형의 넓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민넓이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나누기 2 하면은 평균 속도 나오죠. 평균 속도. 그럼 이거 그냥 민넓이 구하는 게 더 빠르잖아, 훨씬. 그죠? 네모 넓이 구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평균 속도는 반드시 2분의 V0 플러스 V로 계산할 수 있다. 얘가 등각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여기선 민넓이 구했죠. 이 두 개를 1번과 2번을 연립시켜 정리해서 T에 대해서 정리해서 시간을 제거하는 시간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만든 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이 정도 식은 외워놓는 게 좋아. 이거는 외워놔도 되죠. 이거 보시면은 나중에 이것도 한번 쓸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그냥 시간 없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 때 그냥 EAS V제곱 V0 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도 훨씬 더 빨리 푸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이 A가 우리 F는 MA 배웠던 애들 있을 거예요. 한번 미리 하고 얘기할게요. 한 번만. F는 MA 알고 있죠? 이거 운동 법칙이거든?
그럼 A는 n분의 F야. 그럼 A는 n분의 F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n분의 F가 되거든. 그냥.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여기 FS 남겨놓고 F 곱하기 S 남겨놓고 이거 넘기면 2분의 1 M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F 곱하기 S가 뭔지 알아 혹시? 이거 W거든. 1.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뭐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얘는 델타 EK라고 써. 이게 나중에 일거 에너지 할 때 배우는 1 에너지 정리인데 이게 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풀 때에 딱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요.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주면은 이걸로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은 요걸로 그냥 문제를 풀던지. 얘는 A가 뭐냐면 T분의 델타 V거든 지금 A가. 그죠? A가 T분의 델타 V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랑 질량, 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 이거는 뭐에 대해 문제 푸는 거냐면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야. 문제에서 아예 조건에 시간을 줘버려. 그럼 이거 갖다 쓰면 돼 그냥. 근데 얘는 뭐가 없어 지금 만든 식 자체가? 시간이 없죠. 얘는 시간이 없을 때 이걸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말을 하는 F와 여기 말을 하는 F가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이거는. 요 F의 의미가 F가 A 시간에 대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S 거리에 대해서 가는지 아예 애초에 달라져. 접근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식 자체가 다 쓰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나중에 좀 완성시켜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야.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공식을 한번 얘기한 거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필요한 것들을 몇 개를 계속 얘기했는데 요 관계라든지 평균속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공식에 대한 얘기 세 번째 공식 정도는 외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건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개념에서 뭘 추가할 거냐면 바로 중력장에 관련된 내용이야. 중력과. 자, 이 중력과 관련된 내용은 왜 얘기를 하냐면 중력에 의한 가속도 보니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는 G가 항상 있고 값이 얼마야? 9.8. 근데 이제 모든 고등 과정에서는 9.8 안 쓰죠. 10m/s 제곱으로 계산을 해준대요. 중력 가속도는 10이야.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얘도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모든 물체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맞아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다 이런 경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방금 배웠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볼게. 질량이 뭐 m짜리 물체가 얘를 가만히 V0가 0인 상태에서 자유낙하 시켰어. 저 없어요. 공기저항 없어. 자유낙하 시켰어. 질량 하나 할까? 2kg. 진짜 2kg짜리 물체를 가만히 놨어. 얘가 3초가 지났대. 3초 후에 속도가 얼마일까? 얘 딱 놨더니 딱 놨어. 놓는 순간 3초가 지난 거야. 그럼 3초가 지났을 때 속력은 얼마예요? 30m/s. 왜? 얘는 가속도가 10이니까 속도가 1초에 10씩 변해. 근데 자유낙하니까 운동하는 방향은 아래쪽이고 힘의 방향도 어디 방향이야? 아래쪽이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죠? 30m야. 30m니까. 됐죠? 그럼 얘가 1초 지날 때의 속도가 10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럼 1초 때 내려오는 낙하거리 얼마예요? 낙하거리 얼마야? 1초 동안? 낙하하는 거리는? 5m라는 거 바로 나오니? 이거 보통 10m라고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이 5m예요. 왜 5m가 나오니?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VT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얘가 1초가 지났어. 기울기가 속도가 빨라지죠. 기울기가 G 10m/s 제곱이에요. 가속도니까. 그럼 속도가 얼마? 10m/s가 돼요. 그럼 민넓이가 이동하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변이라고 했으니까 민넓이는 얼마가 돼요? 5m가 되죠. 아니면 평균 속도 0 플러스 10 나누기 2 하면 평균 속도 얼마? 5m/s. 그에 대한 1초 간 거리는 5m.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 1에서 2초까지 간 거리 얼마일까? 1초 그 다음에 2초 동안 간 거리 얼마? 그죠? 이거는 고민할 가치가 없이 그냥 뭐예요? 15m야. 왜? 공가속도 운동의 처음 속도 0이니까 1, 3, 5, 7, 9로 간 다음에 그럼 얘는 5, 15 얼마 가야 돼? 25m 가죠?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시간 제곱에 비례하죠? 1초일 때 변이가 5였어. 2초일 때 변이는 얼마야? 20. 3초일 때 변이는 45. 이해가죠? 여기가 총 낙하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5m가 돼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 또 하나 더 할게. 이제 이런 거 물어볼게. 20m/s로 어떤 물체를 던졌어요? 3초 뒤? 3초 후 변이는 얼마야? 바로 물어보면 20m/s로 어떤 물체를 던졌단 말이야. 그럼 얘가 3초 뒤에는 변이가 얼마일까? 변위 30m/s? 30m? 변이가? 생각해봐요. 봐봐. 좀 풀어봐. 그러니까 중간 과정 다 빼버리고 그냥 최종 물어볼 걸 물어본 거죠. 3초 후 변이가 얼마예요? 이거를 이제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변이요. 얼마? 동진아? 위로. 위로 15m. 위로 15? 맞아? 맞죠. 이거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편해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나아? 그래프? 일단 올라가면서 속도가 뭐하니? 감소하죠. 왜 그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은 속력이 늘어지다가 0이 됐을 때, 속력이 0이 됐을 때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알 수 있죠. 우리 몇 초야? 2초 걸리죠. 왜? 속도가 20이잖아. 처음 속도가. 가속도는 아래로 10이잖아. 그죠? 가속도는 아래로 10, 운동방 위로 20이니까 속도가 1초에 10씩 감소해. 그럼 0 됐을 때 속도는 2초, 시간은 2초거든. 그죠? 그럼 2초 동안 간 높이는 얼마예요? 얼마? 20으로 출발해서 0까지 2초 갔어. 20m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왜 그래? 평균 속도가 20에서 0까지 10이니까 10m/s로 2초 갔으면 20m 가는 거지 무조건. 그래요? 20m.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초고점에 올라갔을 때 높이 20m인 거 알겠고, 시간도 알겠고, 속도도 알겠고, 그러면 내가 3초 후의 변이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3초가 지났을 때는 다시 낙하를 시작하죠. 다시 낙하해서 얼마 낙하해야 돼?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초 낙하하면은 얼마 낙하니? 5m를 낙하하죠. 속도는 10이 되고. 그럼 변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변이는 위쪽 방향으로 직선거리니까 15m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VT 그래프를 그려서 VT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봐봐. VT 그래프 그렸을 때 VT를 그린 다음에 처음 속도가 자 방향을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지를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보통 운동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잡아버려. 이해가죠? 그럼 가속도의 부는 뭐니? 마이너스 G가 돼. 그래요? 기울기의 부호 마이너스, 운동방향 처음 플러스. 그러면 내가 플러스 20으로 출발해서 기울기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얼마씩? 10씩.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10. 몇 초 걸려야 돼? 20이 마이너스 10 되니까 2초 걸리죠. 여기서 더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 그러면 여기서 전체 변이가 얼마야? 이거 무조건 1대3으로 3대1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3, 1. 그럼 이거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 3초 때 얼마? 1 더 가죠. 1 더 가. 4초 때 되면 다시 원래 쥐 돌아오는 거 알겠지? 그죠? 전체 운동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걸려요. 그래서 4초까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때까지의 변이를 구하는 거니까 3, 1 지금 얼마 가냐 이거 20m 올라갔다가 5m 내려왔으니까 15m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평균 속도 그냥 바로 써도 돼. 3초일 때 속도 얼마니?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겠죠? 바로 그냥 이제 그럼 평균 속도 쓸게요. 처음 속도 얼마? 20 플러스 나눈 속도 얼마? 마이너스 10 나누기 2 얼마예요? 평균 속도가 5m/s죠. 평균 속도가 몇 초 걸렸어요? 3초 걸리면 얼마요? 플러스 15 나오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컨트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VT 그래프 이거 그렸지? 이거를 AT 그래프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T 그래프는 이 그래프 AT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 찍고 쭉 가면 되죠. 이렇게. 이거를 그래프를 ST 그래프로 바꾸고 싶어요. ST 그래프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네 저 사실 내가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미적분각인 거 알잖아 이거 그치? 사실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다 미분적분을 좀 배우면 미분을 해도 되고 적분을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우리가 물리를 하는 거지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온 거 아니?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최고점 높이는 20m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볼게요. 자 속도 플러스 맞지? 그럼 얘는 속도가 기울기가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돼 그죠? 플러스인데 속도가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럼 기울기가 뭐여야 돼? 감소하고 있어. 그다가 0 찍었어. 0 기울기 0 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뭐야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증가해. 기울기가 증가해.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죠? 중력계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여기서 속도에 대한 내용은 이것만 가지고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운동 법칙이나 일거 에너지에서 중력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잘 나와. 그리고 물어봐. 속도도 물어보고 가수도 물어보고 뭐 다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장 기본 베이스로 알아놔야 되고 좀 지우고 문제 케이스 상황을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사실 수능 기출 가지고 딱 보면 좋긴 한데 수능 기출은 다음 주에 볼게요. 오늘 숙제를 좀 더 줘야겠다. 그지? 진도를 좀 충분히 나가서. 바로 해보세요. 20으로 출발해서 30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500m를 갔는데 몇 초 걸리는지 바로 나와야 되지 않니 이거? 몇 초 걸려야 돼? 이게 왜 20초가 바로 나와야 되냐면 20m/s로 출발해 30으로 나갔으니까 평균 속도가 25야. 그죠? 평균 속도가 25m/s면은 500m를 가는데 20초 걸려야죠. 그러면 20초 동안 속도가 20에서 30으로 증가했지. 20초 동안. 그러면 기울기는 가속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도 틀렸어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문제죠. 확인을 하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15번을 먼저 볼까? 15번. 자, 15번 문제 중요하죠.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눈썰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서 운동을 하는 걸 나타낸 것인데 눈썰매의 평균 속력을 줬어요. PQR 구간에 각각. 자, 15번을 보시면은 정지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X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30m야. 여기까지도 30m고 전체 더 가는 구간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 길이가 100m래. 이렇게 문제 조건을 줬죠. 각각의 구간에서 여기를 P점, Q점, R점으로 잡아주시고 자, 조건을 준 게 뭐냐면 P에서 Q까지. 이 P에서 Q까지의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 얼마였냐면은 얘가 10m/s래. 평균 속력이 10m/s였고 QR 구간에서 평균 속력은 15m/s래. 이 조건을 두 가지를 줬어요. 처음엔 정지 P까지 간 거리는 X로 줬고 됐어요?
답 나왔어? 나온 것 같아요. 몇 번? 디귿. 맞은 것 같아. 공식 써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봐. 그거 못하겠어요. 해봐. 할 줄 알아야 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래야지 좀 내용이 더. 평생 이것만 했는데. 내가 그 올해 수능 고 고3 애가 나한테 수업을 쭉 들었던 애야. 근데 연대 물리논술을 보러 갔는데 속도가 또 이 문제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공식 막 그 논술에서는 제시문을 주거든. V V는 V0 플러스 AT 뭐 등각도 이런 공식을 쓴다 쭉 나왔어. 근데 이제 자기는 여태까지 모든 문제를 다 이 문제를 그래프로만 풀어와가지고 공식을 전혀 쓸 줄 몰라서 그냥 그래프 그리고 나왔대. 문제 풀고 나오는데 그래서 왜 나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왜 그래프만 알려줬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그래프보다는 이런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좀 필요한데, 아니 뭐 장난 한 얘기인데 안 웃기니? 하여튼 공식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다양하게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VT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았으면은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 나는. 그래서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풀 때는 그냥 그 VT 그래프를 뭐죠? 시간이 없으니까. EAS 그거 쓰면 돼요. 근데 이게 공식은 더 풀이가 더 나쁜가? 나쁘겠죠? 안 좋은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이제 봐봐. 만약에 공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기를 V로 잡아. 돼서? 해볼까? 나도 안 해봐서 사실. 이건 뭘 쓸 거냐면 지금 시간을 뭔지 시간이 없는 상태거든? 이거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P를 V0로 잡아요. P를 뭐 V로 놓고 여기를 뭐 VQ랑 VR로 놓는 거지 그냥. 봐봐. 가속도 뭔지 모르죠? 근데 자 V에서 VQ까지 가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볼게. V에서 VQ까지만 가는 거 생각해봅시다. V에서 VQ까지.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식에서 나중 속도가 VQ의 제곱, 처음 속도는 V 제곱, 이게 얼마냐면은 30 같죠? 2A 30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또 여기서 여기 구간을 잡아버리면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 여기 구간을 잡아버리면 또 VR 제곱, VQ 제곱을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애초에 여기가 V라고 했으면 전체 거리가 60이니까 애초에 이걸 60으로 잡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요? VR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 되죠. 그지? 이렇게 해놓고 푸는 거지. 그또 뭐도 알고 있냐면은 V 플러스 VQ 나누기 2가 10이고 VQ 플러스 VR 나누기 2가 또 15야.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공식에다 막 집어넣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비추야. 그지? 너무 난 공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공식을 또 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계산 실수를 자주 할 수 있죠. 눈에 딱 안 보이잖아 이게.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동진이 VT 그래프 그래서 풀었니? 그려봤어? 안 그려봤어? 이거 뭐로 풀고 있었어 이거? 풀고 있었어 지금? 근데 어떤 식으로 풀고 가는 거야? 그래프는 안 그리고 풀었어? 그러면 공식? 평균속력으로 해서 여기 그 시간 걸린 시간이 3초인 거 알죠? 여기 3초 나오죠? 3초. 여기가 3초. 여기 몇 초? 2초. 그 다음에 V 플러스 3A. 그렇게 해서 VQ 넣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풀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풀어도 공식이랑 쓰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나오는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어차피. 근데 이거는 있잖아, 뭘 하는 게 제일 좋냐면
VT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좀 빠르지 이동. 근데 왜냐면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무슨 운동했다? 등가속도 운동했다.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무조건. 그죠? 그리고 이제 표시하는 거야. 여기서 간거리 x. 시간은 얼마인지 몰라. 속도도 얼마인지 몰라. 근데 다만 얘가 평균 속도를 10으로 줬기 때문에 10으로 평균 속도를 줬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3초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얼마가 걸린 거냐면 t 플러스 3초만큼 걸리겠죠. 굳이 이렇게 안 나와도 되긴 하는데 일단 3초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3이다. 이거 이렇게 표시 안 할게요. 이게 3이다. 이것만 표시하면 되죠 일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속도와 여기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평균 속도가 얼마야 지금? 평균 속도? 딱 요 반이죠. 딱 요 반의 평균 속도를 가졌을 때 이 속도가 10이죠. 그럼 10m/s가 딱 된 순간의 시간은 전체 운동 시간의 반. 그죠? 이거 하나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30m를 갔는데 그럼 이제 시간이 몇 초 걸렸다고? 2초 걸렸죠 여기서? 이거 2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2초, 여기까지 걸린 시간 2초. 그리고 평균 속도가 얼마야? 평균 속도가? 얘는 이번에 15죠. 그럼 15에 15m/s에 도달했을 때의 그 시점의 시간은 몇 초라는 거야? 전체 시간의 반. 그리고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보세요. 이만큼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면 3초의 반 1.5초죠 여기. 여기서 여기는 2초의 반 1초죠. 그럼 이게 몇 초야? 2.5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걸린 시간이. 속도 얼마 그랬어? 5번 했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2.5초 동안 5m/s가 증가했어요. 그럼 얼마니? 2m/s 제곱이라는 걸 확인했지. 그럼 끝나는 거야. 이런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에서 시간과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다 끝나요, 문제가. 그치? 왜냐면 가속도가 1에 1초의 속도가 2씩 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속도가 지금 얼마였냐면 15였거든. 1초 뒤의 속도는 얼마야? 17. 1초 전 속도는 얼마야? 15. 그래요? 15m/s에서 1.5초 전 속도는 얼마야? 10. 맞죠? 10m/s에서 1.5초 전 속도 얼마야? 7. 그럼 여기 속도가 7이었네. 다시 거꾸로. 자, 7m/s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몇 초 걸려야 돼? 1초에 2씩 증가한 다음에 그럼 3초 하면 6 되고 2분의 1초 더 가면 7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몇 초야? t가 2분의 7, 3.5초죠. 그래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x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네. 이제 x의 넓이는 얼마야? 2분의 7에 7, 4분의 49네. 그죠? 이거는 4분의 49 x의 넓이가 됐죠? 가속도 크기 2 됐죠? 그 다음에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는 20이다. 얘는 전체 100m니까 요 윗넓이가 100이 되는 걸 구하면 되죠. 그럼 시간 나오고 기울기 나오고 시간 속도값 나올 주죠. 근데 다만 얘는 이게 더 빨라. 디귿 보기는 이게 더 빨라요. 왜? 얘 봐봐. 우리가 가속도를 지금 2로 구했죠. 얘가 100이죠. 얘 없죠. 그럼 얼마야? 20이잖아. 그럼 이런 케이스는 지금 예구하는 이 디귿 보기 케이스는 얘가 더 빠를걸? 아마?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 VT 그래프를 다 완성해놨기 때문에 이거 기울기 2인 상태로 여기 시간 잡아가지고 전체 밑넓이가 100이 나오는 걸 딱 찾아주면 되긴 하는데 이건 이런 케이스 이 문제에서 디귿 보기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이거 쓰면 돼요 그냥. 그치? 왜 그래야 돼? 시간을 모르고 지금 시간 우리가 나중 도달 시간을 얼마인지 몰라. 속도도 몰라. 근데 뭐는 알아? 가속도랑 변이는 알아. 그럼 이거 그냥 바로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해도 이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내가 공식 아예 좀 배제하고 하라고 하지 하는 뭐라고 해야 돼?
완전히 배제하라고는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케이스는 이런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는. 됐어요? 저기 9번 하나 풀고 정리할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9번도. 9번도 지금 푼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의 위치를 착륙하는 순간부터 4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인데 시간을 줬어요. 얘는. 그리고 비행기는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 진수 운동한다. 정지를 한대요. 처음에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지. 그리고 간 거리를 줬어. 간 거리. 이것도 VT 그래프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죠? 돼서 도착했을 때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 가속도도 몰라. 간거리도 구간별 간거리는 알죠? 전체 운동 시간도 몰라. 전체 간거리도 몰라. 그죠? 이거는 지금 평균 속도 써줘야 돼요. 얘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얘는 평균 속도를 준 다음에 시간을 찾아서 접근을 했고 얘는 시간과 거리를 줘. 얘는 거리 평균 속도 통해서 시간 찾았고 얘는 거리와 시간을 통해서 평균 속도를 찾아야 돼. 쟤는 평균 속도 줬고 첫 번째 구간에서 동지다 평균 속도 얼마니? 이게 몇 미터 하는 거야? 첫 번째 구간에서 360m 하죠. 360m를 가기 위해서 4초 동안 360m를 가기 위해서 평균 속도 얼마니? 90. 그죠? 얘는 9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얘가 평균 속도가 90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끊어줘야 돼. 이렇게 반이 딱 끊어줘야 되는데 이때 속력이 여기 속력이 90이어야 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이 몇 초여야 돼? 2초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900m를 가냐면은 360에서 640, 280m를 가거든요. 280m를 가기 위해서는 평균 속도 얼마? 70. 그죠? 4초 동안. 그러면은 여기에 요 딱 반절하는 이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70이 돼야 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은 몇 초? 6초. 이때 이 시점에 그 70에 도달했을 때 시점의 속도는 전체 시간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찾았잖아. 그럼 뭐 알아야 돼 우리? 야 2초에서 6초까지 얼마 변했어요? 4초 동안 속도가 90에서 70으로 얼마 감소했어? 마이너스 20 감소했으니까 가속도 기울기 크기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요? 가수 나왔지? 아까랑 똑같죠? 아까 방법이랑 똑같아. 얘는 이제 좀 그 준 물리량이 달랐지만 가속도를 구하는 시간 순간 우리는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왜? 가속도가 5야. 2초일 때 속도가 90이야. 2초 전 속도 얼마야? 100이죠. 그러니까 얘가 도착했을 때 그 처음에 최초의 속도였던 얼마였냐면 100이었던 거야. 100m/s였던 거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모르냐? 착륙하는 순간 100이죠. 가속도 크기 5, 4죠. 아, 4 틀렸죠?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동 거리. 이거는 근데 되게 좀 편한 게 뭐냐면 이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얘가 0이죠. 0이죠. 얘가 얼마야? 100이죠. 그러면 만이거든? 맞아? A가 얼마야? 5죠. 이거 10이죠. 이거 10. 그러니까 떼버리면은 S가 얼마? 1000m 나오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까처럼 똑같이 한 거야. 그죠? 설계 자체가 문제가 비슷하게 되는데, 근데 얘는 오히려 이게 또 번거로울 수 있어. 왜냐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 여기 100이야. 마이너스 5야. 이거 몇 초인지 바로 나오죠, 그냥. 몇 초야? 20초가 그냥 바로 나와버리잖아, 얘는. 그지? 얘는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더 낫지, 얘는. 왜냐면 이거 20 곱하기 100 나누기 2 하면 1000이거든,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은 바로 체크가 되니까 오히려 이 과정과는 좀 다르게 해결을 마무리를 짓죠, 문제를. 근데 접근. 원리는 완전히 동일하다. 완전히. 자, 이거 말고도 내가 지금 여기 수능 기출 문제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해결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있잖아. 너네가 풀 수도 있어. 근데 미처 너네가 몰랐던 생각을 못했던 풀이들이 있을 거야. 내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습으로 복습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도 되고 사실 이거는 마지막에 푸는 과정이고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내신 기출 내신 형태의 문제들을 연습형의 문제를 더 많이 풀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푸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쨌거나 이제 내가 오늘 설명한 개념이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푸는 거고 문제를 그 개념 정리 잘 해놓고 집에 가서 오늘은 일단 숙제는 가볍게 줄 테니까 이거는 그냥 예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내가 다 풀어줄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거 풀어주고 어차피 교재에 들어갈 거니까 내용이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봐도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